네, 경제 신과 함께 추석 특집으로 우리의 자산 시장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 한번 오늘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또 김프로님께서 이 추석 때는 너무 막 이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 막 고민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 한번 쭉 지난날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한번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3프로와 맞서서 세 분이 지금 출격을 해주셨습니다. 네. 홍진채 라쿤 자산운용 대표님, 그리고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 또 빈센트 이코노미스트까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색이 갖춰졌네. 부동산, 주식, 이코노미스트. 자, 우리 저 홍진채 대표님, 그리고 최상욱 또 대표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세 분이 근데 뭐 모이신 건 사실입니까 이게? 저희가 네. 모여서 뭐 자주 활동들을 엄청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저희끼리는 사석에서 자주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거시랑 부동산이랑 뭐 주식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야, 각자의 뷰가 있겠네요. 네네 서로 이제 교환하고 뭐 배우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하고 있죠. 근데 세 분이서 이렇게 말씀 나누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거 100%다까지는 않죠? 네, 아니 전 다 깠는데 저도 하는데. 나 다 깠는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그거 다 안 깐 걸 겁니다. 경진아, 네. 넌 뭘 안 깠니? 예. 뭘 안 깐 게 있어? 그래서 그거 정보를 다 믿지 마세요. 예. 자, 여튼 오늘 이제 주식, 부동산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경기 이야기까지 아마 좀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 얘기부터 좀 하는 게 제일 순서에 맞겠습니까? 그래도 매크로 먼저 해야 되겠죠. 예. 그럴까요? 동산 먼저 가겠습니다. 동산.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 사실 뭐 방송에서 제일 인기 없는 그 주제긴 한데 네, 네. 해봐야 틀리니까. 자, 그럼 아니 빈- 그 네. 빈센트가 아니라 네. 매크로 우리 3%도 매크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죠? 반밖에 안 맞는 얘기라. 근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반밖에 안 맞는 건 맞는데요. 또 반이나 맞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긍정적이십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뭐 빈센트님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긴 한데 네. 일단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매크로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매크로 이퀄 실물 경기라고 보면 실물 경기는 사실 지난 연말부터 계속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도. 네, 저는 미국도 여차하면 이전에는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는 순서의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화됐다면 지금은 그 계단이 두세 계단 폭이 좀 넓을 거라고 봐서 미국도 위태위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미국은 금리 올리는 게 미국이 좋아서 올린다고 하던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릴 거고 내년에 인하할 거라는 것도 엔간함을 하기 싫다. 그 폭을 줄이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했던 게 성장률 봐라. 올해 2% 넘고 내년도 1.5%로 아예 추세가 달라진 전망이거든요. 이만큼 자신 있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연준 얘기고요. 너희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연준처럼 되면야 지금의 주식시장이 환호했겠죠.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전후로해서 우리 상당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연준의 얘기, 인플레이션 실기가 2년 전에 유행했었잖아요. 또 다른 실기라면 혹시 연준이 경기 판단에 대한 실기를 하지 않는 게 이번이 아닐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 실기를 맞습니다. 지금쯤은 나빠지고 있는 게 맞는데 네. 좋다고 보고 있는 게 잘못인 것 같다.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친 전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9월 FOMC 뭐 3프로 TV에 나와서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리뷰를 했었겠지만 기자회견이 꽤 날카로웠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되묻는 것. 근데 연준의 의장인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베이스 시나리오에 연착륙이라는 건 없다. 그 말은 잠깐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는 경기고 뭐고 물가부터 잡겠다. 물가만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전조표상에서 찍어놨는데 네. 금리가 인하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거나 경기가 부러지거나.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금리 시대에서 중금리 시대로 접어가는 이 초입에 물가가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또 한편이었던 경기가 혹시 삐그덕거리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전제로 경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도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 최상욱
그 의원이 나 보니까 동의 안 하는 것 같아. 예. 눈이 이렇게 쨍하게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런 느낌. 아니요, 저는 뭐 순서대로 갑시다. 예. 아니요, 저는 그냥 연준 발표한 대로 그 미국 경기가 좋고 그 다음에 내년에 50pp 정도 낮추겠다는 그런 생각을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미국 경제 보시는 거는 이런 이콘들이 더 잘 보는데 오히려 3%도 그렇지만은 한국은 그래서 뭐 어떻게 가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좀 없어가지고 네. 오히려 오늘 이제 이콘 이제 빈센도 그렇고 한국 얘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매크로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중요한 그게 제가 지점인데. 부동산 시장 볼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 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콘이 얘기를 하시면은 저도 그걸 받아가지고 한국 매크로. 예, 예. 미국 매크로는 그냥 연준 말을 믿기로 했다. 맞든 틀리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또 미국만의 환경이 있는 거고 한국은 또 그거에 비례 맞춰서 우리만의 또 환경이 존재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가 뭔가 이런 통화 정책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환경인 그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쟁점이 된 것 같아서 특히 저는 이제 원화 자산인 부동산을 주로 많이 다루니까 네. 그래서 한국 얘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일단 뭐 한국 얘기 잠시 후에 또 네. 아마 주실 것 해보고요. 같고요.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저 지금의 진단 마음에 안 드시죠? 근데 진단이 필요 없다는 분 아니야 이분은. 그 네. 주식 그 내재 가치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요. 뭐. 예, 제가 보는 연준은 예측 기관이 아니라 대응 그러니까.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관점 자체가 뭐랄까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를 실기했다. 그러니까 연준이 현재 경기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 예측은 이러하고 그래서 누가 맞췄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연준을 바라보는 거는 그다지 돈 버는데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연준은 대응 기관이고 방금 빈센트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인하를 하는 근거는 뭐가 될 거냐, 어떤 지표가 트리거가 되어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될 거냐. 뭐 그걸 보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 재밌었던 포인트가 그 GDP는 연준의 성과 지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연준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 GDP의 결과물,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경기가 뜨거워져서 인플레를 자극을 하든가 네. 아니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실업률이 높아지던가 그럴 때 연준은 대응에 나서는 거죠. 근데 지금이 그럴 상황인가? 경기가 아주 뜨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는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로 올해 상반기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쭉 내려왔었고 그거는 모두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다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하는 것 중에서 스티키한 것들과 스티키하지 않은 것들을 좀 구분해서 봤을 때 향후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걸 봤을 때 뭐 대답은 대충 보이는 거고 연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아서 번즈가 했던 그 실수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걸 보고 바로 금리를 인하를 했다가 인플레이션이 재차 급등을 하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연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이렇게 고착화되는 걸 확인한 이후에 행동에 나섰겠다. 이게 아주 심플하게 바라봤을 때 연준이 현재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대단히 올릴 필요도 없는 거고 금리를 대단히 낮춰줄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예, 그냥 지켜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준의 현재에 대한 해석 그리고 향후에 대한 시각은 저는 연준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매크로를 볼 때 저는 되게 심플하게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망하냐 안 망하냐 세상이 망하냐 안 망하냐에서 망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결론이 나면은 그러면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디테일한 그 경기의 어떤 디테일한 경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망하진 않을 것 같다. 저는 망한다고 네. 판단하셨던 적이 있어요? 2008년 그때는 망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망한다라고 판단했다기보다는 망할 리스크에 처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연준의 대응이 망할 거라는 걸 전제를 하고 대응에 나섰느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거고 2008년 당시에는 망할 거다라는 걸 전제로 연준이 대응에 나서서 그 대응이 다행히도 잘 먹혀서 망하진 않을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도 그 당시에도 망할 리스크가 없지 않았어요. 없지 않았는데
해법은 단순했거든요. 그 즈음에 제가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도 이거는 정답지가 있는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정답지대로 액션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인데 정답지대로 액션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괜찮다라는 게 20년 3월 그때 코로나 한창일 때 제가 나와서 드렸던 말씀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현재는 그냥 매뉴얼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연준이 한 이야기 중에 자꾸 신경 쓰이는 게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 그거야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뉴 노멀 금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뉘앙스. 예를 들면 중립금리가 올라가 버린 것 같아. 이러면 야 인플레 잡으면 다시 또 저금리 가겠지 하는 계산이 아예 달라지는 건데 그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뭐 빈센트님께서 네. 좀 이따 좀 더 좋은 답변을 해주실 텐데 일단 제가 계속 말하고 있었으니까 조금만 이어서 마무리를 네, 하자면 예전부터 그 어느 게 디폴트 상태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와 고금리라는 게 굉장히 일시적인 상황이고 인플레를 잡으면은 다시 저금리로 갈 거다라는 거는 저금리를 디폴트로 보는 시각인 거잖아요. 근데 그 금리의 역습이라는 책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저금리가 낳는 폐해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금리라는 게 우리가 언제나 지향해야 할 뉴노멀이 아니다. 한때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가 뉴노멀이다. 이렇게 금리를 낮췄는데도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다들 있었는데 그런 이후에 그 폐해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한 3% 이상 정도의 상당한 금리, 과거의 제로금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상당한 정도의 금리를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어쩌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그 일반 이론이라는 케인스가 쓴 그 책을 직접 읽어보면은 그 책의 첫 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 기본적으로 그 총수요 총공급에 대한 얘기는 경제의 불확실성, 투자 의사결정, 고용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전망할 때 얼마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든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걸 기초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 나온 이후에 케인즈가 너무 빨리 사망하시는 바람에 그 이후에 신고전파 종합이라는 예전에 고전파 연구하시던 분들이 고전파는 결국 그 언제나 균형 이론이라는 걸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케인즈는 균형 이론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기본이다라는 걸 필두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고 나서 케인즈 사망 이후에 그 고전파 학자들이 케인즈의 이론을 자기네의 방식으로 균형이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오면서 최적의 고용을 달성하는 최적의 금리가 무엇인가라는 알스타라는 개념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 거시경제학은 케인즈가 만든 건데 케인즈는 알스타라는 개념에 동의를 하였을까? 그 알스타는 중립금리를 의미하는 거죠? 예. 네, 그 중립금리 개념에 대해서 케인즈가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금리 역습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뭐 알스타 사실 중립금리를 찾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는 항상 간접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가와 고용이 안정적일 때 그때의 금리. 그래서 케인즈 얘기도 이제 요 책에서 다루기를 금리가 긴축적이냐, 그러니까 제약적이냐, 완화적이냐에 대한 기준은 물가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신용 사이클이 있냐 없냐에서 드러난다. 금리가 만약에 완화적이라고 시장이 생각을 했다면은 대출 많이 신용 받을 사이클, 거고. 대출 사이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금리가 제약적이라면은 대출 안 받죠. 네. 22년에 우리 가게도 대출 안 받았고 그때는 그 당시에 금리가 제약적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케인즈는 오히려 알스타 개념이 아니라 그 신용 사이클로 봐야지 왜 물가로 보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연준에서 이번에 점도표 그 위로 찍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롱거런의 위로 빵 찍은 6명. 그 사람들은 주로 그 오스트리아파 베이스의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중립금리에 대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물가 중심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매우 신용 사이클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 이제 그 점도표 위에 찍힌 사람들의 그 철학적 기저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2%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금리가 중립금리가 이렇게 드러난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일단 세상을 한번 청소가 필요하다고 네, 저도 생각하는. 신용 사이클을 보는 게 금리의 제약적인지 완화적인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답은 이거에서요. 네, 종합해 주시죠. 네, 화면으로 보니까 추석에 조금 네. 평안한 시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제가 지금 문제네요. 어떻게 제가 하시라는 질문이 말씀이에요. 그 연준은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안 내리고 계속 갈 거라는 거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연준은 잘하고 있다. 연준은 잘하고 있다. 정프로 네? 4년 전을 생각해. 아니면 그 우리 추궁하지 말고. 아니, 시청자분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들. 네, 오늘 중립금리 빈센트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 바뀌었으면 네. 금리의 수준도 적정히 우리가 가야 될 골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인지하는 것과 정책 위반자들이 인지하는 것에 시차가 좀 있다고 봐요. 중립금리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연준 내에서 많은 위원들이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그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립금리의 변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열어두는 게 좀 더 맞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높은 금리에서도 사람들은 기꺼이 대출을 받으면서 네. 경제 활동을 하고 네, 투자를 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출 사이클, 뭐 유동성 사이클 되게 좋은 얘기인데 민간 쪽에서의 실제 대출을 일으키는 요인과 금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뭐 잠깐 점핑을 해서 한국의 경우도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런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대출을 열어줄 때 받자. 그거는 금리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면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대출 사이클도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중립금리는 이전 수준보다 뭐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수준도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언제 어느 수준이 맞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보다 바뀌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형님? 그게 그때 다른데 이제 사람이 젊을 때는 그러니까 10%도 중립 금리일 수 있고 아니, 1%도 그렇습니다. 중립 금리일 수 아니,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딱 그냥 어울리는 금리.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딱 좋네라고 하는 게 우리 옷도 그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은 그 옷의 두께라고 하는 게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네. 금리도 마찬가지로 네. 저금리가 어울리는 시절이 있고 고금리가 어울리는 시절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중금리나 고금리가 어울리는 시절로 전 세계 경제의 계절이 바뀌었다.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판단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될 그 건데. 대충 수준이 있을 거예요. 뭐 한 4%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에서 2.5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3% 언더 혹은 2% 수준까지 떨어지면은 금리도 다시 2% 혹은 그 이하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많이들 기대를 했던 거였고 네. 올해 상반기 한 6, 7월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타겟에 도달하는 걸 보여주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를 즉시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7, 8월쯤에 갑자기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FOMC에서의 반응이 잭슨 홀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줬었다가 FOMC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매파적인 얘기를 한 걸로 보이니까 뒤통수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연준은 뒤통수 때렸다고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전부터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 시장에서 너무 과잉 기대도 하고. 너네들이 너무 오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이제 그 금리를 더 많이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은 제가 92년도에 그 업계에 들어와서 2012년도에 리타이어를 했거든요. 20년 동안 그 현업에 있었는데 네. 물론 그 중간에 몇 년 이제 공백이 있긴 있었어도 대체로 다 채권을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40대 중반에 리타이어를 했기 때문에 야 내가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생각을 완전히 깨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5월에 그 저보다 훨씬 선배인 그 채권의 대가인 하워드 막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보여준 거예요. 차트를 보여줬다기보다는 그분이 69년도에 업계에 들어와서 지금도 현업을 하고 계신데 엄청난 자산을 모으고 근데 방송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80년도 4분기에 그분의 채권 투자를 위한 펀딩 코스트를 액자에 넣어서 보여줬어요. 네, 봤습니다. 그게 보셨죠? 네. 22.25%예요. 그리고 정확히 40년 이후에 2020년 4분기에 펀딩 코스트가 2.25%예요. 그것도 액자에 넣어놓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차트를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그려봐서 보면서 야, 나 그냥 럭키했을 뿐이구나. 네. 예?
채권 금리의 대세 하락 40년 기간에 딱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른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채권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넣게 한 환경이었다는 건데, 근데 그 하워드 막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 두 분이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0%에 수렴하는 그 금리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걸. 그래서 2.25도 액자에 넣어놓겠다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 네.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경기 좀 안 좋으면 또 연준에서 뭐 0% 만들어주고 또 양적 완화하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걸 수도 있다. 저는 하버드 막스 C 체인지 이론에 엄청 공감을 해가지고 그 중립금리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과도하게 금리 낙관에 베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텐트럼인 거지. 원래 연준은 계속해서 경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읽은 빌 에크먼 이런 사람들이 30년 물 숏을 치잖아. 네. 국채. 해지 차원에서. 새로운 금리의 수준이 도달했다는 거군요. 보통 금리는 그 고성장일 때는 고금리고 저성장일 때는 저금리고, 금리가 높고 낮고가 뭔가 절대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성장이 높고 과한 것 같으면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해도 되고, 또 성장이 낮으면 어쩔 수 없이 저금리를 유지한 거잖아요. 저금리가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피해가 엄청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낮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중금리로 뉴노멀이 됐다면 그럼 인류의 경제 활동, 특히 주요국에서 선진국의 경제 GDP 성장률이 이제 중성장으로 올라온 겁니까 그럼? 아니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크라이시스가 10년간에 두 번 있었거든. 2008, 9년도에 있었고 2019년, 20년에 있었거든. 이런 예가 없어요.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크라이시스가 11년, 12년 사이에 두 번 있었거든. 그러니까 매우 이상적인,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게 아니라 이상한 통화 정책이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던 거라고 봐야지. 이게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거를 원상복귀하는 거지. 중금리, 중성장이 고착화되니까 중금리냐? 이렇게 보는 시간. 원래 금리는 항상 2-3%, 3-4% 이게 맞는 건데, 2008년도, 2020년도의 위기 때문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근데 그게 너무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는 착시가 있다는 거죠. 조금 끼어들자면 그 방금 이프로님께서 언급하신 경제 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GDP 성장률이 연준의 KPI 성과 지표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어야 한다라는 거는 좀 세간의 아주 큰 오해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그러니까 전 인구가 평화롭게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하고 있다라는 건 무엇에서 드러나느냐? 그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있잖아요. 실업률이 낮고 물가가 낮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적절히 내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내가 고용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태. 그게 실업률인 거잖아요. 그게 그 급여의 높낮이가 어느 정도냐, 작년 대비 올해 내 급여의 성장률이 얼마이냐, 이런 건 사실 부수적인 거잖아요.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취업을 해서 월급을 계속 받고 있는데 지난달에 받았던 월급과 이번 달에 받은 월급이 큰 차이가 없는데 물가는 2배로 뛰었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대답들, 그거에 비춰 보면은 연준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뭐 4%면 높은 거고 2%나 1.5%면 낮은 거니까 여기에서 연준이 1.5에서 3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를 부스팅을 해야 한다. 이거는 연준이 머릿속에 없는 생각이다라고 보시는 게 물가와 좋다라고. 성장률만 보고, 물가와 고용만 보고 간다는 거죠. 그게 목표치인 거죠. 예, 그게 연준이 성과 지표인 거고, 예, 그게 경제 성장과는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 요건 저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과 성장률이 이제 같이 안 간다는 뜻이군요, 그게.
안 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준이 금리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연준은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뭐 금리 인하는 이제 아마 안 할 것 같고 아마 올리면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것 같은데 여기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아니면 요거 빈센트의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지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이렇게 받았어요. 여의도 와서 왜 그럴까? 맞을까? 그것은 뭐 업력과 경력의 그런 걸 다 차치하고요. 연준의 지금 결정이 저는 이미 기준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놔서 후폭풍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던 두 번 올리던 보다는 이미 지금의 높은 금리가 뭔가 경기를 하나하나씩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침체로 간다. 네. 연준은 지금 연준 스탠스라면 올해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저는 굳이 기간을 따지자면 11월보다는 12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랑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물가를 잡겠다 그랬는데 연준이 바라보는 핵심 물가가 작년에 9월 달에 피크였어요. 그럼 올해 9월 달까지는 내려가고 10월 달 지표부터 방향을 틀 텐데 시기적으로 11월 FOMC가 11월 1일 날 있거든요. 근데 물가는 11월 중순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미스매치인 것이죠. 그래서 11월보다는 12월에 아마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다. 근데 그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글쎄 골든타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그리고 이제 고금리 상황이 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비교적 현명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서로 미를 좀 아시고요. 아니 전 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만 답변하러 나온 거 고금리 이 상황 고금리면 부동산 힘든 거 아니에요? 모든 갑자기 부동산을 갔는데요. 그 사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되게 달랐거든요. 평년도하고 되게 달랐고 제가 생각할 때는 2010년, 12년에 소위 미국 채권 시장이랑 똑같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금리라고 하는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2010년, 12년에 QE라는 그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0으로 제로로 낮춰놨는데 그것만으로 성이 안 차니까 프로그램을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대거 매수해주는 그게 특별히 있었는데 원래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는 3.5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요. 네. 40조 원짜리 프로그램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셌냐면은 이게 뭐 4조짜리면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40조 원 정도 되는 프로그램은 1년 가계대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거의 준 QE에 해당하는 수준의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버리니까 특례보금자리 이런 말하는 거죠. 네, 특례론. 사실 이제 주택 구입만 특례론이고 특례 역전세론, 특례 PF론까지 하면은 이제 한 80조가 넘어갈 텐데 어쨌든 그런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시장 가격에 왜곡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2010, 12년에도 연준이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버리니까 결국 채권 금리 내려갔고 채권 가격 튀었던 것처럼 올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이후부터의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도 이제는 기준금리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결국 내년에 얼마나 강력하게 또 나오냐. 마치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마치 QE도 2013년에 QE 텐트럼 있었지 않습니까? QT 한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텐트럼이 있습니다. 내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없나봐 막 이러면서 그런 텐트럼이 있고 또 만약에 내년에 돼가지고 선거 전에 그 프로그램을 또 강력하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은 네. 또 사람들은 거기 이제 막 그 박수를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에 의해서 돌아간다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미시적인 프로그램이지만 너무나 거시적인 수준에 이게 등장을 하면서 이런 일종의 왜곡이 발생을 했고 그거에 길들여져 버린 게 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저한테는 큰 변곡점이었던 것 같고 내년 시장 전망할 때도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지표보다 저는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 생각하냐면은 올해만한 사이즈의 프로그램 내년에 또 돌려주냐. 정책이다. 네. 이게 그러니까 종전의 부동산 정책 같은 게 아니라 금융 정책이 이제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그런데 맨날 뭐 하는 그 얘기가 PIR이 몇 년이고 뭐 버핏 지수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잘 안 맞더라고. 그게 저는 올해로서 종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소위 이거는 드러큰밀러도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채권 시장이
거시 경제를 되게 잘 드러내는 채권 네. 금리가 장단기 스프레드도 그렇고 막 이랬었는데 QE2부터 2010년부터는 채권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금리를 끌어내려 버리니까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오래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좋은 지표였는데 자기는 그때부터 이제 지표 안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거를 본다고 했거든요. 저도 똑같이 종전에는 수요 공급 보고 그다음에 입주 보고 분양 보고 막 이렇게 보면서 시장을 좀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거를 전부 다 그냥 뭉갤 수가 있는 거대한 프로그램이 등장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전망의 키인 것 같고 그래서 금리 레벨에 따라서 자산을 사고 말고가 아니라 그 QE도 그런 거잖아요. 아 QE3 한대 그러면 채권 사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 그럼 아마 시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것이고 없대 그러면 되게 보수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요? 아 내년에는 현재로서는 내년엔 그 올해 1년짜리로 하기로 한 거를 9월 27일 날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30일에 하겠다는 걸 원래 종료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진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특례론이 없어지는 네, 상태로. 특례론은 빠지고 우대만 있는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럼 이게 빠졌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인 그 구매력이 드러나는 시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4분기 상황이 만약에 22년 하반기 상황처럼 가버린다면은 22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그대로 수요 공급 냅뒀더니 대출 못 받고 이러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고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개입을 했잖아요. 금리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사큐에 또 발생하게 된다면 내년에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는 이런 프로그램이 한번 등장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엑시스 하기가 어려워요. 그 엑시스 시점을 정확히 잡기도 어렵고 엑시스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안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부가 내가 이걸 언제 엑시트 하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캘린더 날짜가 엑시트하기 제일 좋은 날짜고요. 1년 하기로 했으니까 딱 1년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명분이 있고 그게 아니라 QE도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뭐 금리 몇 % 될 때까지 막 우리가 계속 매입하겠다. 언젠가 나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엑시시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거가 한번 등장하게 나면은 점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왜곡이 생기는데 부동산에도 갑자기 이런 거대한 프로그램이 등장해 버렸기 때문에 하하 안타깝지만 뭔가 이제 부동산 시장 전문가로서의 포지션이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제 이런 정책에 따라서 너무나 스윙이 되는 그런 시장으로 흘러간 것 같아서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중에 또 굉장히 큰 우리 주식 쪽은 이 금리 상황에 빗대 보면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대략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들 혹시 하십니까?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올해를 돌이켜보자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해를 돌이켜보면은 사실 자기 포지션 지키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성과가 그다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배터리만 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오른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웬만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밸류에이션 상태가 어떠한지 뭐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하셨을 거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신 분들이 가만히만 계셨다면은 뭐 굳이 숫자로 얘기하자면 뭐 한 10% 후반 정도 뭐 지금은 또 최근에 장 안 좋으니까 한 10% 초중반 정도 이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만 오르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른 주식의 수급을 다 빨면서 배터리만 오르고 다른 주식들을 망가뜨렸다? 이게 아니거든요. 오른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종목 수로만 200개가 넘어가요. 그래서 정배된 게. 네 매우 강세장이었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다들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럼 뭐 지수가 30% 올랐잖아요. 네, 근데 순환매로 막 따라가면서 이제 고점 잡고 이러면서 손실이 났을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올랐을 건데 이제 홍진채 대표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스타일의 정점에 계신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네. 예,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올해를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올해가 난이도가 높았다, 나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대체로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정말 그 올해 수많은 주식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번의 순환매가 도는 와중에 단 한 번의 순환매도 나에게는 오지 않았던 그런 정말 시장의 외곽에 있는 자기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괴로워할 이유도 없는 게 원래 그런 스타일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뭐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시장의 테마를 쫓아서 나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르네 하면서 저쪽으로 갈아탔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아탔더니 이쪽은 끝물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이제 다시 올라버리네, 이게 맞았나 보다 이러면서 다시 이쪽으로 갈아타고, 그러니까 테마를 쫓아서 계속 원래 K 국장은 갈아타야지, 테마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 라는 식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으실까 싶고, 세 번째는 올 상반기에 수익이 꽤 좋았어. 그래서 몇몇 종목들을 잘 잡아서 돈을 많이 벌고, 아, 나 주식 어떻게 하는지 좀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방식대로 계속 매매를 하는데, 중순 하반기 들어서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은 와중에 레버리지를 더 많이 껴서 주식을 하다가 상반기에 번 거 다 까먹었던가, 요 셋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로 인하여 현재 힘들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좀 포트폴리오의 구조적인 변화를 꾀할 때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하지 않나. 근데 라는 생각이 대부분은 듭니다. 그 세 개가 겹쳐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 수익률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비트하지 못해.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지수 비트 못하면 사실 그거 제일 크리티컬한 기준이잖아요. 네. 지수 벤치마크이 뭐 30% 올랐는데 나 10% 후반 됐다고 뭐 본부장한테 자랑하다가 사표 내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까 개별 종목들 위주로 100종목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내가 PBR이라든지 PER이나 이런 지표를 보면서 투자한 사람들 그거 못 샀거든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그거 살 수 있었어요? 2차 전지 혹은 또 뭐죠? 반도체 후공정 혹은 AI 뭐 로봇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샀다는 거는 따라 산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계좌를 다 까보면 그 초기에 들어가서 대박을 내 가지고 인더머니 상태에서 현금화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서 다수가 먹은 장은 아니에요. 몇몇이 굉장히 많이 먹은 장이고, 근데 이제 범위를 확대시키면 그래도 플러스 났는데, 플러스 났다고 해서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장은 아니죠. 옆에는 뭐 예를 들면 10배 오른 종목도 뭐 무지개 쓰고 있고 지수는 30% 올랐는데. 네. 그래서 정확히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플러스를 내고 있는데 뭐 적당히 뭐 15%라고 해봅시다. 15%고 지수도 한 뭐 10% 초반. 그럼 지수보다 조금 높고 뭐 대충 두 자리 나오고 있고 한데, 옆자리 앉은 사람 보면 옆자리 앉은 사람이 세 자릿수 아니면 명함도 내밀지 마 라고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나는 나름 주식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저런 주식을 잘 매매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그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를 시작할 때 본인의 포지션은 썩 잘못되지 않았을 텐데 올해 상반기에 유독 그런 주식들 그러니까 세 자릿수씩 나는 주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나는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에 휘말려서 그런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다가 가만히만 있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 놓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우리 빈센트님이 보실 때는 지금 뭐 여러 자산들이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뭐 주식, 부동산, 채권, 뭐 커머디티 뭐 이런 정도 중에 이 이후로 추석 이후로 그래도 제일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자산은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두십니까? 일단 뭐 모든 자산에 다 관심이 가고 있고요. 네. 그런데 굳이 저는 달러 자산을 되게 좋아하죠. 달러? 네, 저는 오로지 올해 작년부터 달러에 대해서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갖고 있는 굳이 뭐 전공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전공을 갖고 뭔가 가격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게 환율이니까요. 그 달러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여전히 좋다. 지금 1,300원대잖아요. 네. 더 올라가요 여기서? 어떻게 봐요? 저는- 지금도 달러 자산 계속 사야 돼요? 저는 주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굴릴까에 대해서 뭐 정답은 없지만 저희 노하우를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럼 저는 일부는 항상 환전을 하거나 달러를 삽니다. 네, 항상?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항상 사요. 그 정도가 뭐 5%냐 10%냐 차이겠지만 네. 네. 그 1,400원 뭐 이렇게 비쌀 때도 사세요?
1,400원대는 제 월급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좀 그랬었는데 지금 달러 원 1,300원 시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어릴 때부터 습관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달러는 여러 가지 유용성이 많아요. 그리고 달러를 갖고 있음으로써 제가 갖고 있는 뷰, 기본적인 매크로 뷰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 점검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럼 달러를 사시는 거예요?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사시는 저는 거예요? 이제 현물을 현물 달러를 네. 달러 예금으로 네, 네. 달러 예금으로 네. 달러 예금 단기적으로 5% 이상 주잖아요 요즘. IMF 같은 거. 금리도 좀 매력적입니다. 네. 매력적이죠. 세금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이 고점은 혹시 아닌가 환율로 근데 그거 저는 어차피 네. 평생 매월 살 건데 고점이면 뭘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계속 살 건데.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왜냐면 항상 사이클이잖아요. 지금이 높았으면 언젠간 낮을 거고 지금이 낮았으면 언젠가 높아질 겁니다. 근데 저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씩 사는 거니까 모아뒀다가 분명히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금은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중에 하나고요. 물론 포지션은 작지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메이저인 자산이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죠. 부동산과 주식. 네, 부동산과 주식은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잖아요. 네, 필수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홍진채 대표님 앞에서 주식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지만 저도 뭐 다들 뭐 아름아름 아시겠지만 매년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고 원하는 거의 소기의 목적을 항상 이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특이한지 모르겠지만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세상을 중심으로 저를 볼 것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올해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이 있으면요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 익절을 하고 그냥 그만해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목표에 뭘 사야겠다라고 그걸 사고 그냥 끝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꼭 BM 대비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업으로 엮이면 참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상대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더 먹어야 되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한 템포 좀 놓쳤었고 왜냐면 매크로 본 입장에서 항상 뒤늦지 않습니까? 그때 유동성의 큰 흐름을 받고 근데 앞으로 한 발짝 뒤에서 보니까 장기적인 흐름에서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51대 49로 이 정도 자산이 좀 강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적당히 사서요. 적당히 제 수준에서는 적당인데요.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투자가 그냥 저가 생각했을 때 나는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네. 막 따블라고 따따블라고 이런 건 없겠네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 차도 증권회사도 바꿨잖아요. 딱 거기서 딱 익절한 거야. 목표를 그럼 높게 잡으시네. 4배에서 익절했다. 뭐 글쎄 오르는 말에 올라탄 적도 있고요. 자동차도 바꿨어요. 자동차도 바꿨죠.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빈센트님은 달러를 일정 부분은 늘 갖고 가시고 그다음에 자산을 이런저런 자산들을 아마 골고루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보자면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으시고 이제 골고루 좀 나누시는 편인 것 같고. 네. 물론 비중 조정은 약간씩 하지만 크게 네. 변동은 없고요. 근데 부동산 자산을 제가 그러니까 결정을 제가 하는데 마지막 크로스 체크할 때 저희 최상우 위원의 얘기를 듣고 주식도 제가 결정하지만 마지막 크로스 체크를 할 때 홍진채 위원의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크로체크가 했는데 본 생각하고 달라요. 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럴 때는 확신을 갖죠 더욱더. 좀 덜 사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덜 삽니다. 좀 덜 사요. 사긴 사는데. 네. 그거 현명하네. 왜냐하면 이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게 네. 경험하지 못하고 그랬을 텐데 그랬을 걸에 대한 후회가 시간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아주 적은 소량이지만 네,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건 하는데. 네. 서울에 집을 딱 살려고 딱 해가지고 최상욱 의원한테 네. 살려고 딱 그랬더니 야, 미쳤어? 딱 그러면 네. 50평대로 사는 걸 30평대로 낮추거나 강남에 사는 거를 용산에 사거나 그런다는 얘기죠. 네, 지역을 바꾼 적 없었는데 평수는 줄인 적은 있어요. 평수를. 최상욱 의원님 말씀 때문에. 용산은 은근히 디스하시네. 지금 부동산 사기는 괜찮은 시기예요. 지금 이제 한참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했다가 약간 조금 뭐 그냥 유지되고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조금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22년 하반기가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컸던 그런 급락장이었고요. 단기 하락장. 네, 단기 하락인데 그렇게 크게 왔었던 게 거의 IMF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IMF 때 저는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표를 보던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를 반추해 보면은
작년 하반기가 그만큼 컸거든요. 서울의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25%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16억 하던 주택들이 한 11억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정말 엄청난 하락장이 있었고요. 네. 그게 뭐 DSR을 21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가계대출 안 되고 이러니까 수요가 녹아버려가지고 그걸 못 받쳐주니까 매도를 조금만 했는데 소위 매수가 없으니까 그냥 체결이 안 돼가지고 가격이 박살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도 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서울이 상반기에만 10%가 올랐어요. 근데 상반기 10% 올랐지만 그러니까 고점비 75%에서 지금은 이제 85% 정도 레벨까지 서울 평균으로 올라왔는데 구별로는 뭐 송파나 이런 데는 거의 90% 레벨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거의 고점 일부 남아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뭐 관악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이런 데를 가시면은 고점 조정되고 나서 거의 회복이 없어요. 서울 안에서도.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억 5천짜리가 5억으로 갔는데 그게 송파로 치면 한 6억 5천까지 왔는데 구로구는 5억까지 내려간 게 5억 3천, 5억 5천 이 정도니까 이제 회복이 한참 안 됐죠. 그래서 서울 지금 강세장으로 기표되는 지역들은 서울 안에서도 일부 지역이고 그래서 그 이제 뭐라 그럴까 통근통학이 잘 되고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 특례로이 나왔으니까 9억 원 이하 특례로를 팔았던 사람들이 그 초과 주택들에 대해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니까 이게 됐던 지역들이 좀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택 가격이 밸류에이션만 뭐 보면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동산을 전망을 하면서 가격 모형도 없어가지고 제가 창피했던 게 지난 한 10몇 년 됐었던 것 같은데 가격 모형을 그래도 만들어가지고 매매가가 전세가의 몇 배다. 그 밴드가 있다. 이렇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은 가격 저점일 때가 전세의 1.3배였어요. 그리고 가격 고점일 때가 언제냐면 2.5배예요. 그러면은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 PBR 0.8배, 1.6배 밴드에서 노는 것 같이 서울도 전세 1.3배에서 2.5배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현재 평균 서울시 전세는 2배고요. 그 다음에 고가로 아까 가격 회복력이 높은 지역은 지금 2.2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11억인 모 지역이라고 해볼게요.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11억인데 2배면 22억이죠. 2.2배니까 24억까지 왔어요. 고점은 얼마냐면은 2.5배가 고점이니까 27억이 고점이에요. 그러면은 위로 3억 남은 거예요. 0.2배, 0.23, 0.3배가 남은 거잖아요. 근데 위로는 0.3배 남았지만 아래로는 이제 0.9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꽤 높은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확률상 제가 이게 주식이라면은 전 여기서 3분의 1 익절을 할 겁니다. 근데 평수를 3분의 1을 줄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이라면 그러니까 어차피 위아래 확률로 그 밴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데 이만큼 쭉 올라왔으면은 성과도 괜찮았고 그다음 위로는 많이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위로 그 완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3대7 정도 남았으면 저는 한 3분의 1 정도 익절해가지고 대응을 할 것 같은데 부동산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캡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캡을 뚫으려면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 강세가 역사상 가장 셌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이 가장 세다는 근거. 근데 그런 근거가 오히려 지금 더 희박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이게 정고점을 뚫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더 올라간다? 전 그거는 그냥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아까 제가 닉스 얘기해서 그런데 하이닉스 다른 분들 어떻게 거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 중반에 하이닉스 가격이 PBR 0.9배대에서 놀 때 하이닉스를 오래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0.8에서 1.6배 밴드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메모리 사이클이 크게 올 때마다 높은 멀티플로 갔고 메모리 사이클이 무너지면 낮은 멀티플로 갔었는데 근데 이 회사가 그 HBM 같은 메모리가 수요가 좋고 AI 사이클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게 좀 빅사이클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방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PBR 밴드 플레이 한 1.23배 정도 되니까 그게 12만 원 정도 되는 주가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필요한 근거는 뭐였냐면은 지금 사이클이 2010년 모바일 사이클보다 더 크다는 근거 아니면 그게 크지 않다는 근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고점 밸류는 언제냐면은 2008년이었어요. 서울이 2.5배 받았던 건 2008년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중국이 이제 투자 사이클 걸면서 우리가 굉장히 거의 편승해서 고도 성장이 나왔던 그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상황이 아닌데 가격은 그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투자적으로만 보자면은 네.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점은 아니죠. 근데 집이 주거가 있다 보니까 네. 5년 이상 거주할 거라면은 어차피 장기간 거주해서 뭐 어느 정도의 그 변동성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그 PBR 하는 것처럼 전세를 대입하는 게 맞긴 맞는 거예요? 네, 다 그렇게 비표가 돼요.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전세가율의 그냥 역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그냥 너무 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업용 부동산도 그 부동산의 가치 평가할 때는 임차료를 할인율로 나눠서 가치 평가를 해요. 네, 근데 네, 마찬가지로 그 월세를 할인율로 나누면 전세가 되는데 우리나라 주택은 그 전세에 또 좀 프리미엄을 줘가지고 전세 몇 배 이렇게 거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밴드가 있으니까 네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꽤 괜찮은 근데 밸류라고 그 생각합니다. 전세의 밴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전세는 집값의 몇 %라는 식으로 기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값 자체가 장기적으로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면은 전세율이 고점에서 좀 찍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집값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이제 전세는 기업으로 치면 이익이고 가격은 주가인데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면은 가격이 주가도 올라가야 되지만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차료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겁니다. 수급으로 올라갈 수 있죠. 임차료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건물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거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은 임차료도 안 올라가는데 건물 가격만 올라가네? 이러면서 약간 오버슈팅 되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임차료는 엄청 올라가고 있다면 가격은 건물 가치는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임차료는 올라가고 있는데 건물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다. 그럼 그때는 되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취득해야 될 시점이 될 법해요. 그래서 기준선을 매매 가격으로만 보면은 매매가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결국 투자할 때도 그 펀더멘탈을 본다고 하는 건데 그 펀더멘탈인 게 결국 이익 체력 보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렇죠. 이익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면은 결국 좋아질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임차료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임차료가 올라갔죠 올해 매매가가 왜 강세였냐면은 올해 전세가가 올랐어요. 올해 전세가는 왜 올랐냐면은 전세 가격은 월세랑 할인율이 내려갔어요.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시장 금리가 2Q부터 작년 4분기랑 1분기 대비해서 시장 금리가 평균적으로 30-40bp 이상 내려갔고 그다음에 대출 상품 금리도 유난히 내려갔기 때문에 이 임차료가 올라갈 만한 요인이 2분기부터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 전세가 튀었고 전세가 튄 거에 비례해서 매매가도 4월부터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 전망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년도 결국 시장 금리 전망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시장 금리가 그래서 이제 빈센 같은 분에게 내년도 한국의 그 시장 금리 아까 이제 미국 얘기 그만하고 네. 그 이제 한국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올해 2분기나 3분기에 그냥 시장 금리는 정부의 좀 인하 압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2분기 때는 연준에서도 올해 말에는 금리를 낮춘다는 그런 기대감도 막 반영이 되면서 좀 선제적으로 인하한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 시장 금리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임차료 하락 압력이 존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가도 비례해서 하락할 압력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체로 임차료는 내려갑니까? 네. 올라가는 이유는 그 미국 금리 따라가야 되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게요? 예. 저는 따라간다 좀 생각하는데 이제 이코원들은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서 좀 좀 그냥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금리가 예를 들어 5% 하다가 7% 하면 내가 은행에 넣어놔도 500만 원 받다가 700만 원 받는 건데 네. 임차료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덜 받아도 돼요. 같은 금액을 네. 지금 얘기하는 임차료라는 게 전세 전세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을 전세. 네. 덜 받아도 전세 되죠. 덜 받아도 은행에 덜 가면은 받아도 이자 전세를 전세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세를 말씀하시는 어차피 거예요? 월세나 전세나 네. 똑같아요. 네. 월세를 금리로 나누면 전세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임차료가 조정되는 레버는 두 개인데요. 월세 그 자체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변동하거나 딱 두 가지인데 이제 두 가지가 혼재돼 있는데 월세가 변하지 임차 소득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2,400만 원만 벌면 된다. 네. 그러면은 4% 이자일 때는 6억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4% 금리일 땐 6억을 넣어야 되는데
6% 금리라면은 그땐 4억만 넣어도 돼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난 2,400만 벌면 되는데 6% 금리를 주네? 그럼 난 뭐 4억만 받아야 되겠다. 전세가 이런- 내려간다는 거죠. 전세 내려가는 거고요. 그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 제로화 금리로 갔잖아요. 네. 코로나 거의 제로화 금리로 네, 내려갔지 네, 네. 않습니까? 그때는 뭐냐면 같은 2,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한 6억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종전 4%여가지고 그게 2%까지 가버리니까 전세가 12억이 돼야 2%를 예치로 2,400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가 내려갈 때 전세 금액이 6억에서 12억으로 점프를 했고 그래요. 그 힘으로 집값이 오른 거죠. 네, 근데 그게 노멀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2%로 내려간 게 노멀이라고 생각하고 임차료가 이제 전세 12억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매매가는 전세 배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1.6배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 주택은 20억짜리 돼 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고 22년에는 이 리버스가 나왔어요. 예, 그 2%대의 금리가 갑자기 한 4%로 뛰어버리니까 전세 12억이 갑자기 한 6, 7억으로 내려와 버리고 매매가도 그걸 비례해서 조정이 됐는데 올해는 뭐가 나왔냐면은 올해는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어요.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래서 전세 돈을 금액이 풀어버렸죠 또. 네, 전세 금액이 튀어버렸고 전세 금액이 튀니까 뭐 자연스럽게 매매가는 올라가고 내년에도 결국 시장 금리랑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집값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전세가 올라갈 때도 있지 않아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게 오직 서울에서만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2008년에서 2016년 그러니까. 사이에 서울만 존재했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결국 주가는 이익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부동산 가치는 임차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어떤 공리라는 게 있고 실제 많은 모든 지역에서 전세 지수랑 매매 지수가 같이 움직이고 완벽히 동행을 하는데요. 그 오직 서울에서만 25년 중에서 계속 동행을 했는데 그 08년에서 16년에 정확히 반대로 갔어요. 뭐냐면은 매매가는 안 움직였는데 전세가만 2배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멀티플이 전성기 때 2.5배인데 그 1.3배로 그 전세 배수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08년 16년에 그럼 뭐가 있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은 그때부터 전세 대출이 등장을 해가지고 전세 대출 1억 한도였던 걸 2억으로 늘려주고 맞아. 그 다음에 5억으로 늘려주니까 시장 전세 가격이 그 전까지는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이었는데 전세가 이제 대출이 돼버리니까 타인 자본 조달 비용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면서 전세가가 점핑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엄청났어요. 아까 이제 김프로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주택의 요구 수익률이 한 7% 되는 자산이었는데요. 그게 4%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전세가가 80% 올라 버렸는데 금리가 엄청난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오면서 이제 전세가 상승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멈춰진 상태로 가다가 이제 수급 논리 따라서 갔습니다. 결국 집값도 올라가고. 예. 그래서 부동산은 그러면 우리 최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결론적으로 지금 흐름은 어떻게 갈 거라고? 아,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가격 레벨이 높은 레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는 올해 그런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기 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내년에 종결되고 없다고 한다면은 떨어진다. 예, 하방 압력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막 그게 아까도 제가 그 밴드 플레이가 있다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뭐 17년 가격으로 뭐 20년 장기 하락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산 시장은 건전한 자기만의 사이클이 있고 조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부동산 시장이 좀 하방 경직성 있는 자산이고 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조정받을 때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락을 막기 위한 많은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현 수준의 가격대가 이 하방 압력이 높다 하더라도 유지되는 그런 환경들을 정부가 계속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다면은 그 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는 못 따라가는 거니까 오랫동안 그냥 한 4, 5년 정도 오랜 기간 지리한 횡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08년에서 13년 마켓이 그냥 다시 재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일부 조정돼서 그냥 오랜 기간 횡보하고 수요는 네. 못 따라가고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가계소득이 늘었고 그래서 5, 6년 지나고 보니까 옛날엔 좀 비쌌는데 이제는 좀 살 법하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수요가 올라오면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박스트. 네, 네. 박스권의 아파트가 개별 종목 장세. 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은 늘 신축 메타니까. 근데 개별 종목은 진짜 와, 뭐
계속 레코드 하이 치잖아요. 네. 반포에 뭐 아파트 30평 뭐 국평이 한강뷰에 뭐 50억 아, 들고 예. 나오고. 그 특히 서울에 있는 일부 두 개구, 서초 강남구, 저는 매스마켓은 송파구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매스마켓은 송파구까지인 것 같고, 그 서울의 일부 구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들은 그냥 소위 하이엔드 럭셔리로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밸류에이션 없진 않죠. 거기는 전세가의 현재 기준 2.5배를 받고 있어요. 그 지금 반포권에 가면은 매매 가격이 전세 2.5배 받고 있고, 이거는 역사상 최대 밸류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뭐 최대 밸류를 받을 근거가 없냐 하면 또 찾으면 찾을 수 있죠. 뭐 이런저런 걸로 막 그 찾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일반적인 서울 전체 그 마켓이 보여주는 거와 다른 층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를 굳이 막 전체 이런 걸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들만의 사는 세상이니까 그냥 알아서 그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얘기하면 최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아파트는 절대 안 산다 이런 얘기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는 그런데 많은 자본주의는 결국은 자산 양극화라는 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수준의 자산 양극화가 있는 나라잖아요. 짧은 자본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 기준이 다르지만 상위 1%가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냐, 이게 되게 그 양극화의 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갖고 있는 상위 1% 자산이 미국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300년에 한 걸 우리나라가 한 70년에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도의 자산 밀집이 특정 지역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치 미국의 정말 초고가 주택 같은 그런 마켓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양극화의 한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 밴드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되도록이면 제가 멘션 안 하는 거고, 일반적인 매스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수요 약세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압력이 조금 높은 환경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니까 요거 세 개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부동산은 그 정도 예측하면 될 것 같고요. 금리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 한국 금리 어떻게 될 거라고 하셨죠? 금리는 뭐 저의 그냥 지금의 전망인데요. 중간에 뭐 바뀔 수 있습니다. 변수가 바뀌면 좀 오르다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네. 금리요. 좀 오르다가 네. 미국은 안 내려가도 미국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미국도 뭐 기준금리만 놓고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지금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국도 거기에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 정책이 되게 재밌었던 게, 정책을 피는 사람은 이게 정책을 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만 되면 정책은 무조건 필 것 같거든요. 어떠한 명분을 갖다 대서라도. 그렇다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벤트라고 했는데, 그럼 정책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감안하고 부동산 가격을 봐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거는 마치, 그러니까 2010년대 미국의 채권 투자자를 했던 채권쟁이들이 QE2의 등장 이후에 어쨌든 10년물을 적극적으로 사주는 연준이 나와서 소위 유동성이 이제 엄청나게 공급이 되니까 굉장히 채권 투자하기 용이한 환경으로 전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주는 데가 있네 이러면서, 마치 부동산도 지금 명의는 명의는 우리 개인이지만 그 자산은 50년 만기 대출로 구성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 DSR도 안 보고, 그러니까 시스템 위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강력하게 개입했으니까 내년에도 이걸 한다 그러면은 자산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걸 돌리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40조로 안 되면은 60조 할 것이고, 60조로 안 되면 100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프로그램이 한번 등장하고 나면은 이거를 소위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막강한 권한과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엑시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까 캘린더 기준으로 하겠다고 한 날짜에 종료하는 게 제일 깔끔한데, 어쨌든 지금은 종료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재시작할 만한 아직 명분이 확실하게 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택 부동산 공급 대책도 오늘 나왔는데, 나오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 나왔는데 읽으면서 줄 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밋밋해요? 그냥 완전히 너무 밋밋해서 그냥 제가 모시기로 했는데 그럼 괜히 모셨나? 아니 줄 칠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아니 그 발표하신 분을 우리가 모시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발표하신 분을 모신다고 어떤 고맙다고 느낌이었냐면은, 윤 정부 첫 번째 작년 5월 10일에 정부 출범하고 나서 100일 안에 대책 내겠다 해서 8월 16일 날에 99일 차에 부동산 공급 대책 270만 원 대책 내면서 쫙 스포트라이트
내면서 막 했거든요. 3기 신도시 어디 하고 뭐 재건축 활성화, 뭐 재초안 막 했거든요. 이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레포트는 뭐였냐면 지난 1년을 되짚어보니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는 열심히 해볼게? 약간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반성문 정도에? 그렇죠. 반성문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냐? 지난 그 5년간의 공급 계획이 있다면 매년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해야 될 걸 못 채운 상태니까 이제 1년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채운다는 얘기가 뭐 저한테는 설득력 있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을 지금 기대하고 시장이 그걸 원하나요? 왜냐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의 예. 원성이 또 만만치 않은데 그냥 놔뒀으면 내가 더 싸게 샀을 텐데 괜히 그 특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죠. 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소위 이제 민심을 읽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양 프로그램 50년 만기 대출에 대한 규제 없음 네. 이걸로 가계대출 올라가고 주택가액 올라가고 약간 이런 과정에 최근에는 이제 반발 심리가 많이 그렇죠. 있으세요. 네, 이런 걸 왜 써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유하자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리먼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 수요가 높고 가격이 25%씩 하락하고 이 쿠션 쳐가지고 PF라든가 여러 금융 문제가 생기니까 리먼급 사태가 생겨서 이제 프로그램이 등장할 법한 명분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 또 쓸 명분은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없죠. 네, 그러니까 내년은 종결되는 게 맞지 않냐. 선거가 있긴 있는데 네. 총선은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닌가 보죠. 24년 부동산 시장에서 총선은 상당히 큰 변수죠. 지역별로. 예, 그 총선의 변수인 거는 결국 정책 때문에 변수인데 윤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정말 골자 일단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는 최소한 440만 채의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법이 하나 있는데 노후 계획도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 그러면 안전진단 해야 되는데 94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완화된 안전진단을 지금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노후계획도시법에서는 이들 아파트를 재건축을 시켜주고 싶으니까 안전진단을 면제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특례 정비구역을 만들어서 안전진단 면제하겠다. 대신 면제하면은 이주대책만 좀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이 법이 지금 계류 중인데 이게 통과된다면 90년대 이후 준공된 전국 440만 호 아파트 전체가 재건축 정비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통과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올 후폭풍이 너무 큰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주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립하라 그랬는데 못하니까 이런 거 등등 있는데 어쨌든 총선을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뉴스테이가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어떤 특례법 같은 골자였던 것처럼 매 정부마다 코어 법이 있는데 윤 정부 코어법은 노후계획도시 특례법이 코어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냐 마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게 안 됐을 때는 90년대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거꾸로 현재 신축들이 오랫동안 신축의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켓으로 갈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노후계획도시 특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건축이 밀려올 수가 있다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되게 그 다른 메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총선 결과가 매우 중요하죠. 요 거에 있어서. 총선이 저쪽 여당이 승리해야 이제 그게 그렇죠. 더 그렇죠. 타격받는 현 집권 여당이 이겼을 때 이런 노후계획도시 특례법 통과시키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홍진채 대표님 그리고 최상욱 대표님 그리고 빈센트님까지 세 분 모셔서 지금 한 1시간 반 가까이 벌써? 말씀 좀 나눴는데 뭐 끝은 우리가 보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 주제가 뭐 끝이 있나? 끝이 없겠죠. 네. 일단 오늘 그래서 매크로 그리고 부동산 또 주식시장 이야기까지 조금 아마 여러분 들으시기엔 좀 부족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대략적인 방향 정도는 좀 가늠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는 좀 해보게 미국 됩니다. 자산에 스틸 집중하고 있다. 달러. 그다음에 주택 시장은 내년에 정책 이슈가 없으면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지리한 횡보. 주식 시장은 가만히만 있으면 돈 번다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입니다. 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 가만히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요 자산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경기 이야기까지 세 분의 목소리 한번 좀 들어봤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보니까 저희 세 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 분이 서로 각자 물어보고 대답하시는 게 훨씬 더 아마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아주 깊이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뭐 코너 하나 주십니까? 네, 세 분 코너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이 마음껏 이야기 나누시고 코너의 이름은 뭐 세월간이 이런 거. 야, 그래도 자기는 3%라고 후배들은 채울. 야, 사마마. 4%니까 저희는 아마로 하겠습니다. 사마마. 3셈이라고. 아, 셈이 프로. 네. 아 예. 오늘 그 추석 명절 시작되면 결국은 이제 그 호구 조사 한번 하고 분위기 쌓여진 다음에 이제 수습하려고 하면 되게 이제 또 이제 이런 재테크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 보면 참 이런저런 얘기 나올 텐데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뿌옇겠구나. 제일 중요한 게 금리인데 지금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막 엇갈리잖아요. 쉽게 안 내려오고 있죠. 네, 네. 쉽게 안 내려오는 것도 예상 못했던 거고 또 그렇다고 안 내려오는 걸로 우리 그럼 이제 생각하고 해야 돼?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네, 하여튼 세 분이 이렇게 조그만 원탁 같은 거 하나 놓고 티테이블 같은 거에 이렇게 세 분 딱 둘러앉아 갖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한번 컨셉을 잡고 저희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조만간 세 분의 컨텐츠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께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홍채빈, 홍진채, 최상우 그리고 빈센트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